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혹시 지금 1차만 준비하셔서 1차가 좀 준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셨다거나 2차랑 병행하시지만 그래도 1차 이렇게 몇 번 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1차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준비되신 걸로. 네, 아마 오늘 저랑 5시간 동안 사회보험법 전체 내용을 한번 다 훑게 될 텐데 사실 이거를 뭐 이렇게 실강으로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들으시거나 목적은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시험 앞두고 저희가 사실 한 달, 뭐 2주 요렇게 집중해서 1차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1차가 좀 준비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은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되지 않고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거나 이래서 좀 정리하시러 아니면 자료를 좀 받아서 공부할 때 활용하시려고 오셨을 텐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오늘 5시간 동안 좀 체크해 볼 강의 목표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저희 6개 법령이 있죠. 각 법령별 이 내용은 모르시면 안 된다. 아니면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같이 체크를 할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이건 거의 첫 번째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초적인 부분은 제가 막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들이 문제에 나오면 이런 포인트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분석하시면서 좀 같이 예상 문제 올해 뭐가 나올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번 이제 위기가 오시는 부분들이 다 있을 텐데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이 부분이 굉장히 루즈하고 실제 수험생들이 어렵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재보험법 급여 파트 길죠.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징수법 보험료 납부하고 징수하고 그게 좀 섞이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머릿속에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좀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자료를 여러 개를 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두꺼운 게 핵심 1일 특강 정리 자료죠. 그래서 사실 저의 강의 시간에 5분 사보를 계속 드렸는데 5분 사보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자료 아니라 여러분들 해놓으신 5분 사보 자료를 가지고 하시거나 뭐 만약에 5분 사보를 두고 오셨으면은 여기다 해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분석도 있잖아요. 이제 기출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때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10개년 기출 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걸 봤을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올해 그래도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위원회 불복 절차에서 드린 거는 헷갈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모든 법령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뭐 적용 범위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뒤에 가시면은 심사 청구 이것들 좀 겹쳐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올해 굉장히 좀 유력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내용만 따로 정리해드린 건데 대부분 수업 때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들었는데도 또 들으시는 거면은 기출 뭐 나올지 한번 보는 거, 헷갈리는 거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 부분 한번 리마인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문제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법령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세네 문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산재, 징수 6문제씩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징수가 5문제 나오고 사회보장기본법이 4문제 나온다. 저희가 이제 그 평균 6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내가 예상한 거랑 한두 문제 달라진다 해도 저희는 주로 사회보장기본법, 고용산재, 징수 위주로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 건강이랑 연금도 간혹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지만 한 문제 정도는 사실 저희가 100점 목표 아니기 때문에 내주셔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요 정도로 생각하시고 준비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전체적으로 훑은 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보험법 어떻게 마무리 정리하실지 그 다음에 시험 뭐 3일 전 앞두고 어떻게 시험 준비하실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가져가셔야 될 마인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기출분석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주요 법령에서 개관 파트 문제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고용보험법에서도 적용 범위랑 피보험 자격 나오고 있죠. 간혹 고용보험위원회나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사실 용어의 정의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최근에 자주 나오는 추세는 아니에요. 근데 피보험 자격은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굳이 올해 개관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두 개가 유력하지만 적용 범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 말고도 아마 전범위 모의고사를 출제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주로 올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좀 겹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업급여 별표돼 있죠. 제가 이제 별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그 부분만 보실까 봐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고용보험법 공부하는데 실업급여를 날린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소정급여 일수 계산 문제 올해도 나올 건데 제 생각에는 올해 구직급여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은 세 문제. 이제 전통적인 이 계산 문제 급여일수 물어보는 건 당연히 나올 거고 자영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노무제공자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교수님이 또 예술인을 물어보고 싶다.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줄글로 종합 문제로 해서 선지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하나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징수법에서도 예술인이랑 노무제공자 피보험 자격 신고하는 거 거기에 선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예술인이랑 노무제공자는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 설령 단독 문제가 안 나와도 선지에 녹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연장급여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기제 취업수당이 나온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요거 계산 문제도 하나 같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이랑 연두색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시면 노란색은 당연히 이제 누적 기출수가 많아서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연두색은 여러분들이 누적 기출수가 적어서 소홀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시기 쉽지만 제 생각에 그래도 올해 좀 유력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육아휴직급여 이거 금액은 왜 체크돼 있냐면 개정됐죠. 육아휴직급여 그 비율이. 그래서 작년에 나왔지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너무 개정 법령을 물어보는 게 뻔하다. 그러면 원래 내기 좋아하는 요 문제 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직사업은 이거 보고 6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책 보면은 사이즈가 거의 똑같은데 거기서 6문제고 여긴 6문제 아니라 거의 몇십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이 특강 듣고 나서도 정말 내가 그 사회보험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되겠다 하시면 굳이 뭔가 덜어내야 된다면 다 가져가시면 좋지만 요거죠, 요거. 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다 보는 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가 이 지원금들은 봐야 되고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로 거의 정답이 만들어진다.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모든 법령에 있지만 고용이랑 산재에서 문제가 심사청구 나오는 비율이 높죠. 그래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는요. 제가 다 체크는 안 할 거지만 각 법령별로 벌금이랑 과태료 있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중요 부분 보시고 벌금 과태료는 꼭 법령별로 좀 비교하시면서 어떤 건 벌금, 어떤 건 과태료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벌금 과태료까지 일일이 보진 않을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보셔야 되고 고용보험법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종합 문제가 적지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실 거 당연히 실업급여, 그다음에 개관이랑 육아휴직 파트도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아마 주로 프린트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핵심 1일 특강 정리 자료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스피드하게 주요 내용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개관 파트죠. 여기서 올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적용 범위 아니면은 피보험 자격 나오는데 뭘 물어봐도 사실 이상하진 않아요. 교수님이 올해 고용보험위원회 물어봤다? 불이탄은 아닌 거죠, 그게. 용어의 정의에서 같이 한번 보실 건 당연히 용어의 정의는 문제가 안 나와도 이걸 아셔야
다른 급여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두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피보험자에서 근자예노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근로자만 피보험자라고 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자예노 체크해 주시고, 고용보험위원회는 제가 두 문자 옆에 적어드린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22년에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고4 1호 외우셔도 되고, 이거 뒤에 가서 징수법에서 고용보험 비율할 때 좀 연관되죠. 숫자가 그 고용보험 보유율은 2랑 4. 그래서 고4, 2 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적용 범위 별표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원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요. 50인 미만 자영업자 가입할 수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자는 선지로 한 줄 나오는 거죠. 자활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도 고용보험법 적용되는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뒤에 적용 제외 사업, 그 다음에 적용 제외 근로자,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 제외. 그래서 적용 제외 사업은 법인이 아닌 자, 1차 산업, 농업, 임업업, 산재보험 가면 수렵업도 포함이 되죠. 여기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 근로자고요. 2번 내려오시면 여기서 실수하시는 포인트, 주택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여야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주택 건설 사업자가 하는 공사, 이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숫자 2천만 원, 100제곱미터 이것보다도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 여기 포인트가 더 된다. 가구 내 고용활동은 한번 보셔야죠, 눈으로. 그다음에 적용제외 근로자 넘어가서 보시면 60시간 미만이요. 이거 60시간 미만은 건강이랑 연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근데 일용 근로자, 밑에 가로에 일용 근로자는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건강이랑 연금에서 일용 근로자는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용 근로자는 적용.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는 고용이랑 산재는 적용되는데 건강연금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왜 헷갈리냐면 고용보험법만 공부하고 문제 풀면 쉽죠. 근데 법령이 쌓일수록 계속 그 층별로 헷갈리시니까 그거를 분류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시간 미만이지만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이라면 적용되고, 일용 근로자 건강연금, 그래서 제가 이따 볼 거지만 제외되는 자가 1개월 미만 현역병, 보수 없어서 소비 60 미만. 이따 두 문자 따드릴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1개월 미만 건강연금은 제외되는 건데 고용산재 적용이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벌정 우체국, 공무원 타 연금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외되고 선지로 기출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셔서 이거 보실 건, 이분들은 고용보험법이 제외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고용보험법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랑 육아휴직급여가 제외되는 분이죠.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 그러니까 65세 이전부터 일하다가 넘으면 다 적용되는 거죠. 65세 이후에 고용됐을 때 고직사업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하나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 선지가 F5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요. 절대 여러분들한테 외국인 체류 자격별로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딱 문제 보셨을 때 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는 거는요, 명확한 정답이 있을 거예요. 명확한 정답이나 오답이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F5는 적용되는 분이고, 외국인은요, 여기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 분들은 적용이 되는 거고, 본인이 신청하면은 실업급여랑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적용을. 그래서 외국인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일부 적용이 제외되지만 되는 분, 안 되는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내려와서 피보험자 관리 보시죠. 보시면 취득이랑 상실인데 빈출 체크되어 있죠. 이거 올해 또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은 고용된 날, 아니면 적용 제외 대상자가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가 이제 두 문자를 모든 걸 따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특강 준비하면서는 최대한 다 따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성정날.
보시면은 고용된 날에 고, 성립한 날에 성, 그 다음에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적, 그래서 고성적 날로 보시면 되고, 상실일은 이사 다음 날은 제가 아마 따드렸을 거예요. 이직 사망 다음 날, 이사 다음 날.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서 된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멸한 날에 소 동그라미 치시면 소된 날. 그러니까 소처럼 일해서 힘들었다. 그래서 이사 다음 날 소된 날. 요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고요. 뒤로 넘기시면 피보험 자격신고 있죠. 이거는 자격신고랑 앞에 있는 취득상실을 한 번에 섞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일은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된 날이다. 그 다음에 취득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다. 순차적으로 다 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체크하실 거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 보셔야 되죠. 신고 기한.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오늘 다 볼 거니까 좀 종합으로 말씀드리면 고용, 산재, 연금은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근로자가 취득하거나 상실했을 때 고용, 산재, 연금은 다음 달 15일. 건강만 혼자 그날부터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요. 구분되시죠? 그리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취득 상실 신고를 안 하면 근로자가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고요. 원수급인, 하도급 여러 차례 있을 때도 물어보는 포인트죠. 누가 신고할 거야? 보험료 누가 낼 거야? 물어보는데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됐을 때 원수급인 소속 외,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래 가로친 거 보시면 자영업자는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예술인이랑 노무 제공자도 똑같습니다. 일수는 다음 달 15일. 그리고 두 번째 짝대기 가서 보시면요. 단기 예술인과 문화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제공 일수, 금액이 적힌 확인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신고한 걸로 본다. 일용 근로자는 취득 상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노무 제공 내용 확인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취득 상실 신고를 대신한 걸로 보는 겁니다. 여러 차례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엔 발주자, 그 다음에 한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 누가 신고하는지도 보셔야 되죠. 그리고 확인 청구도 선지로 나올 수 있죠.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권으로 취득 상실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상자랑 사업주한테도 알려줘요. 근데 뒷페이지 한번 넘겨서 보시면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뒤에 가서 이제 그 실업급여 가시면 구직급여 실업신고 하실 거잖아요. 다 따져봤더니 자격이 안 될 때 신청한 사람, 근로자한테만 알려주지 실업급여 못 받게 된 건 사업주한테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피보험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요. 그거 확인해서 사업주한테도 알려주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퇴사했으니까 사업주한테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 자격, 둘 이상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일용이랑 일용이 아닌 자, 그러니까 일용이랑 그냥 통상 근로자면 일용이 아닌 걸로 가입을 하고요. 하나만 가입하네요. 자영업자랑 근로자는 근로자로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회사 다니면서 다른 개인 사업해요. 근로자로 취득하는 거죠. 근데 근로자일 때는 보소선 두 문자죠. 보수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통상 근로시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둘 다 똑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가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비교하실 게 산재. 그러니까 이거는 단건으로 막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산재랑 고용 둘 이상 겹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인 거죠. 고용은 보소선, 산재는 수보매죠. 이거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둘 이상의 같이 고용이 됐을 때고, 산재는 사업주가요. 사업주가 2개 이상 사업을 할 때 그때 수보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죠. 산재는 원래 업종이니까 제가 제조업 하나, 서비스업 하나, 제가 2개를 할 때, 사업주가 2개를 할 때 기준이 근로자 수가 많은데, 그 다음에 보수 총액이 많은데, 매출액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용보험은 근로자 기준, 산재는 사업주 기준. 산재도 근로자가 2 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산재 각각 가입이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비회사에도 가서 일해요. 근데 다쳤는데 우리 회사 거 가입한 걸로 비회사 산재 처리할 수는 없겠죠. 각각 가입입니다, 산재는. 지금 고용이 2 이상 가입했을 때 1개 기준 보고 있는 거고, 노무 제공자랑 예술인이랑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2 이상의 문화예술 용역회야.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 2개, 아니면 예술인 하나, 근로자 하나, 아니면 노무 제공자 하나, 근로자 하나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어요. 그게 양가로 4번에 1번 둘 다 취득하는 내용이고요. 2번 내려와서 보시면 각각 취득하는데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 하나만 취득한다. 그러니까 예술인이랑 노무 제공자랑 근로자는 같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예술인이면서 근로자로 2 이상? 그럼 근로자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의 기준에 따라서. 여기다 산재는 수보험에다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드디어 이제 중요한 실업급여 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들 여기서 같이 적어 놓고 보시면 당연히 기본 요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그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요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생각외로 별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셔야 되죠. 근데 이 요건이 흩어져서 선지화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일수 계산하는 거 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연장급여도요. 제가 올해 찍지는 않았지만 보셔야죠. 연장급여. 안 찍었다고 이제 안 보시기에는 언제 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인이랑 노무제공자 특례 똑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취업 촉진수당. 그럼 기본 요건은요. 여러분들 그 4페이지 맨 왼쪽에 내용 밑에 칸 보시면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기간 아니고 단위기간이죠.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뒤에 넘겨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그 다음에 넘기셔서 보시면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페이지에 그 6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4번이죠.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 것. 해서 각각의 요건은 당연히 아시고요. 다시 4페이지 돌아와서 보시면요. 요건별로 옆에 줄글이 있어요. 그 줄글에 제가 밑줄 표시해놨는데 그 포인트 그대로 각각 문제에 가서 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기간은 근로자의 경우에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는 거죠. 근데 이 18개월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거는요. 5페이지 넘기셔서 보시면 질병, 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로 포인트는 30일.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으면 이 18개월을 연장해 주는 거죠. 제가 왜 연장하고 이런 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포인트 보시는 거고, 제가 기본 이론이랑 그래도 문제풀이 때까지는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한 달, 2주 남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는 따지시지 말고 빨리 외우셔야 되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 24개월로 연장해주는 때에는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15시간 체크하셔야죠.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 일수가 2일 체크하셨을 때, 2일 이하일 때 이렇게 24개월로 늘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내려와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고 피보험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랑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개 사업장을 다녔는데 한 번이라도 문제에 구직급여를 받았다 나오는 순간 그 앞에 거 다 지우시면 돼요. 피보험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받지 않아야지 넣어주는 거죠. 근데 구직급여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 옮기는 사이가 3년이 안 돼요? 그럼 합쳐주죠. 그러면은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지 따져서 A랑 B 합친 걸로 소정급여 일수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자체로 줄글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소정급여 일수 문제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조금 꼬는 거죠. 이 여기서 급여일수 계산하는 거 문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그냥 뭐 몇 년 가입했고 몇 살인 근로자 얼마 받을 수 있냐 요렇게 물어보는 수준인데 이거 포인트까지 들어가면 좀 업그레이드죠. 내려가서 실업의 신고 한번 보시면요. 1번 동그라미 위에 요렇게 써주세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고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답 선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답 옆에 껴있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뭐 이렇게 오답으로 변형하거나 그러긴 힘들죠.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전 사업주한테 그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면 직업 안정기관장이 제출해야 되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한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내달라고 하거나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한테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즉 근로자가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받은 경우 직접 제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사업주한테 네가 내줘. 근로자가 받아서 직접 내는 거. 직업안정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실업의 인정 내려가서 보시면 당연한 말이지만 자주 나오는 선지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고 있다고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실업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하죠. 그러니까 실업의 인정을 받은 각각의 날을 따져서 뭐 120일, 150일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 1에서 4주 범위에서 1에서 4주 체크하시죠. 1에서 4주 범위에서 출석해서 재취업 노력을 알려줘야 되고요. 제가 여기 그 프린트에는 좀 양이 많아서 못 넣었는데 수급 자격 제한 사유는 여러분들 책 가시면 법령 쫙 있으실 거예요.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이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면서 뭐 임금체불 아니면 사업장 옮겼는데 3시간 이상 거기서 보실 포인트는 뭐예요? 숫자죠, 숫자. 3시간인지 4시간인지 1개월인지 2개월인지 휴직이면 30일 이상인지 그런 숫자 포인트 보시고요. 재취업 노력에서는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기출 체크돼 있죠 옆에. 뭐 이 재취업 노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거 보면 다 뭔가 응모한 경우 아니면 어디 면접 보러 간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기억하시기 힘든 것들 여기 봤을 때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면접에 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에서 내는 포인트는 그냥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우 이건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쭉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도 되고 자영업 준비 활동도 되고 계획만 수립하는 것도 되는구나 보고 넘어가시고요.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 물어봅니다. 선지로 하나씩 물어봐요. 수급 자격 인정 이전 1개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에 수급 자격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틀린 선지입니다. 30일 아니고요. 1개월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보실 때는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죠. 건설 일용 근로자 14일. 만약에 밑에 내려가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하면요.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자. 90일 체크하시고요. 구직급여 지급액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두 개죠 개념이. 기초 일액 그 다음에 구직급여 일액. 근로자가 받던 만큼 받게 해줘야 되니까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로 산정한 게 기초 일액이고요. 7페이지 넘기셔서 보시면 가운데 칸에 기초 일액의 100분의 60이 구직급여 일액이죠. 그러니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평균임금이 15만 원, 16만 원 이런 분들은 상한액 11만 원으로 걸어줘서 거기에 100분의 60 곱한 다음에 계산하셔야 되죠. 그리고 평균임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산정할 게 없다.
그럼 기준보수로 한다. 하나 기억해 놓고 가시고요. 그리고 구직급여 2일에게 최저지급액은 100분의 80. 그 다음에 수급기간 보시죠. 수급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아서 실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수급일수,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직일부터 아니고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2개월 이내. 그리고 중요하죠. 7일 대기기간. 예술인이랑 노무제공자는 대기기간이 좀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7일 대기기간이고요. 건설일용자는 대기기간이 없다. 예외적인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수급기간의 연기 보시면요. 이거 신고를 1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래에 있는 사유, 본인의 임신, 출산, 아니면 뭐 부상, 병역복, 복무, 구속 이런 것 때문에 12개월 내에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12개월을 늘려주죠. 4년 한도로.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표는 그리실 줄 아셔야 되고 문제 나오면 꼭 표 그리고 푸세요. 간혹 그냥 머릿속으로 하다가 이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표 빠르게 그리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를 문제 풀라고 줄 수도 있고 선지로 근로자의 소정급여 일수는 피보험 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영업자는 피보험 기간이기 때문에 구분하시면 되죠. 그리고 근로자의 소정급여 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내려가서 연장급여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직급여만 본 건데 계산 물어볼 수 있고요. 지금 봤던 뭐 계속 줄그러 된 부분 다 선지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구직급여 문제 요만큼만 나왔네가 아니라 이 골고루 다 선지로 흩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연장급여 보시면요. 연장급여는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각 연장급여별로 그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얼마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를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중복. 이 사람이 훈련 연장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고 특별 연장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어떻게 지급할 거야? 이걸 선지로 내는 거죠. 두 번 나온 게 요렇게 물어본 거고요. 정말 또 뭐 극단적으로 낸다면 뭐 이렇게 네모칸에 훈련 연장급여는 얼마만큼 동안 얼마만큼 지급한다. 뭐 더해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훈련 연장급여 보시면은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 그러니까 실업의 인정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죠. 이거는 2년 한도로 지급한다. 개별 연장급여 최대한 60일, 특별 연장급여는 60일 범위. 그리고 지급액 보시면 훈련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100분의 100 똑같이 주죠. 구직급여랑 개별 연장급여랑 특별 연장급여는 100분의 70. 그러니까 금액만 봐도 받다가 뭔가 개별 받던 사람이 훈련도 받게 됐어요. 그럼 훈련부터 줘야죠. 더 돈 많은 거부터 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그럼 구직급여랑 연장급여가 겹치면 뭐부터 지급합니까 했을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개념에서 나오는 당연한 말이에요.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 뭐 120일, 150일 받던 사람이 그걸 다 받고도 취업하지 못했을 때 훈련을 받으면 훈련급여를 주는 거고요. 개별, 그 사람이 특별히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개별 연장급여. 특별은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이 너무 안 되네? 그럼 특별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겹치면 당연히 구직급여부터 받고 그게 끝나야 연장급여를 주는 겁니다. 8페이지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그 내용이에요. 구직급여랑 연장급여 겹치면 연장급여는 그 개념상 구직급여가 다 끝나야 받는 거기 때문에 구직급여 지급하고요. 뒤에 넘기셔서 9페이지 보시면은 훈련이랑 개별 아니면 훈련이랑 특별 돈 더 많이 주는 거 훈련 연장급여를 우선 지급합니다. 그게 선지화되면요. 내려가서 보시면 뭐뭐뭐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뭐뭐뭐를 지급하지 않는다. 선지에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주는 것끼리 겹쳤어요. 개별이랑 특별이 겹치면요. 먼저 받던 거 뭐뭐뭐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뭐뭐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뭐뭐뭐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뭐뭐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이 우선하네 했는데 선지 보고 그거를 바로 이 말이구나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죠. 취업 촉진 수당은 뭘 물어볼 수 있냐면요. 이 적어 놓으시면 되고 종류랑 개념.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제가 전체 두 문자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랑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치, 조기, 광, 이주 이렇게 따드렸죠. 그러니까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제 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직업능력 개발 수당. 4개니까 딱 5개에서 선지 내기 좋죠. 나온 적 있습니다. 종류 보시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직업능력 그 개발 훈련 받으면요. 교통비랑 식대를 줘요. 교통비, 식대. 광역 구직이라 되어 있네요. 구직활동비입니다. 멀리 구직활동하러 가면요. 운임이나 숙박비 주죠. 이주비는요. 이주비는 뭐 줄까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드는 비용이요. 그리고 이 취업 촉진 수당의 특징은 사업주가 돈을 줬으면은 그 받은 돈이 실제 돈 눈에 못 미쳐야 되죠. 그래야지 남은 한도에서 주는 거고요. 계속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똑같은 사유로 2번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 보셔야 되죠.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인데 소정급여 일수를 반 이상 남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저희 표 한번 다시 보시면은 구직급여 표가 8페이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8페이지 일수에 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조기재취업수당 계산하라고 나왔다. 당연히 반 이상 나온 걸로 줄 겁니다. 받을 수 없음. 이건 선지 없겠죠. 그러니까 반 이상 남았어야 되고 그 다음 요건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 그러니까 조기재취업수당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건을 그냥 선지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2년 이내에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실업급여는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구직급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있습니다. 계산 보셔야겠죠. 저희가 평균임금으로 줄 거예요 아마. 그럼 평균임금 가지고 상한액 걸리는지 보시고 그거 다시 구직급여 일액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일수 곱하시고 거기에 2분의 1 곱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가서 계산 문제 하나씩 풀어보실게요.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37분이니까 이거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계산이 간단해서 1분 정도 동안 바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제가 엄청난 그런 통찰력 있는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문제고 아마 여러분들 책에도 있으실 거라서 여기서 푸시고 그냥 책에 있는 걸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상한액에 걸리게끔 줄 거예요. 평균임금을. 그러면은 저희 기초일액 상한액 11만 원 해주시고 여기에 100분의 60 곱한 게 구직급여 일액이죠. 여기까지 6만 6천 원 산출하시고 그 다음에 미지급 일수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할 건데 이거에 반의 2분의 1을 곱할 건지 이거를 곱할 건지인데
이거는 받을 수 있는지 여부. 80일이니까 75일보다 많이 남겼네. 받을 수 있네를 체크하는 거고, 실제 못 받은 일, 남겨둔 거에 2분의 1을 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6,000원 곱하기 40일 해서 264만 원이죠. 제가 기출 보니까 그 1,000원 단위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계산위에서 실수하시게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저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영업자랑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있는데 자영업자는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세요. 많이 내죠. 그러니까 올해 자영업자 또 물어본다? 그것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개정 법령이나 이런 동향을 보면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내는 게 좀 더 맞긴 하겠죠. 보시면 자영업자도 요건을 물어보는데 근로자는 그 구직급여 요건이 뭐야? 이걸 잘 물어보진 않는데 자영업자는 요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선지에 자영업자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폐업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지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요건을 보시면 되죠. 24개월간 1년 이상, 12개월 아니죠. 여기서 노무제공자가 12개월이고요. 그 자영업자는 1년인데 그게 거의 뭐 같은 말이지만 사실상으로는 저희는 요거대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영업자 1년. 근로할 의사 능력 똑같이 요구하고요.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근로자의 수급 자격 제한 사유의 느낌을 좀 기억해 보시면 자기 발로 나간 거 이런 거 안 되죠. 아니면 당신 잘못 이런 거 안 되니까 자영업자가 이직하거나 다른 자영업 하려고 폐업한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법을 위반해서 뭐 영업정지 이런 거 받은 것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방화. 방화인데 거기에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방화. 이런 것도 안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이외에 정당한 자기 사정 없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매출 감소, 아니면 천재지변, 아니면 병역 의무 이런 거는 됩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진 않지만 체크해 놓으시고 자영업자에서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선지는 딱 하나 있어요. 책에서 아마 보시기는 할 텐데 여태까지 거의 그렇게 쉽게 물어보셨는데 하나 좀 까탈스러웠던 게 자영업자는 체납하면요. 보험료 체납하면은 실업급여 주지 않는데 1에서 2년 미만인 사람은요. 1회 가입기간이 이렇게 해서 3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1회 체납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 지급하지 않는다. 그건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출이 한번 됐었던 선지이기 때문에 내용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에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똑같죠. 그러니까 요건이 일부 변형되지만 기초일액은 100분의 60으로 근자, 예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보셔야죠. 피보험 기간만 있죠. 연령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나오면 나이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수도 120일부터 210일까지만 있습니다. 예술인이랑 노무제공자는 제가 이따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른 칸에 있는데 이걸로 보지 마시고 별도로 드린 프린트에 있는 부분으로 보세요. 이거 지우시고 자영업자 옆에 있는 건 지우시고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육아휴직급여랑 단축급여 있는데 여기서도 숫자 우선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육아휴직 또는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일 것, 30일. 11페이지에 수급요건 30일 이상 휴직이나 단축을 부여받아야 되고 육아휴직 시작 이전에 180일 이상이죠. 뒷페이지 하나만 넘겨보시면요. 12페이지에 출산 전후 휴가는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단위기간이 180일이요. 그러니까 시작한 날이랑 끝난 날 다르죠. 똑같이 180일이지만 이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구직급여랑 신청 기한은 똑같네요. 12개월. 종료되는 건 똑같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서 뭔가 사유가 있어서 12개월 이내 신청을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30일 뚫어서 물어본 적 있습니다. 30일. 그럼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질병 부상. 그러니까 그 직계 존속으로 이렇게 위아래 내려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는 X.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직계 좀비 소개지 형제 자매는 안 된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까지도 되고 지급 금액 중요하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이 시작일부터 끝까지죠. 3개월 아니고 끝까지고 이게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 하한 70. 그래서 이 통상임금 80%까지 주는 걸 물어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원래는 80이 아니었기 때문에 80 체크하시고 3+3 육아휴직은요. 체크하실 게 포인트가 어떻게 주는지도 아셔야겠죠. 부모가 동시에 썼을 때 주는 건데요. 요건 하나가 있어요. 옆에 적어 놓으시면 그 육아휴직을 쓴 이유가 되는 아기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아기가 4살인데 육아휴직 같이 썼어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12개월 이내. 같이 쓰면 월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데요. 부모가 한 달 같이 썼으면 200 주고요. 2달 같이 썼으면 첫 달은 200, 두 번째 달은 250. 3달을 내내 같이 썼으면 200, 250, 300 요렇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그 변형이 많죠. 원칙은 통상임금의 80인데 동시에 쓰면은 요렇게 변형이 되고 변형이 하나 더 있죠. 아빠 육아휴직.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건데 아빠 육아휴직은 뭐냐? 이건 동시에 쓰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같이 써야 되는데 아빠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아빠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근데 작년에 이건 시험에 나왔었고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있다 사라질 거라서 이걸 물어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해요. 물어본다면 3+3이나 그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주냐? 3개월까지랑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가 있는데요. 3개월 동안 똑같이 100%를 줍니다. 상한액이 250, 하한액이 70이요. 그 다음에 4개월부터 종료 시까지는 50%. 여긴 150, 70. 120이요. 120. 그래서 아빠 육아휴직 제도는 순차적으로 쓰는 거고 3+3은 동시에 쓰는 거다. 차이점만 보시고 급여 비율은 기본이랑 3+3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총 4가지 종류인 거예요. 사실.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쓰거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시에 쓰거나 여기 있는 3번에 한부모 가족. 애초에 엄마만 있으시거나 아빠만 있으신 경우에는 뒤에처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임금의 80인데 그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첫 3개월에 통상임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원칙, 문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죠. 1월 미만 기간은 비례 계산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1개월 미만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 전액 지급한다. 이런 틀린 표현이에요. 비례해서 줍니다. 비례해서. 그리고 다 주는 게 아니라 100분의 75는 매월 주고요. 나머지 25를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숫자로 넣을 수 있는 포인트 75, 25, 6개월이죠. 그리고 다시 11페이지 가셔서요. 육아기 단축급여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거에 은근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축했다, 몇 시간 줄어들었다 줄 거고요, 문제에서. 그럼 처음 5시간은요. 그냥 통상임금 곱하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대부분 주 40시간입니다. 그럼 40시간에 5. 그러니까 통상임금 곱하기 40분의 5 해서 구하시고요. 5시간만 단축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에서. 10시간, 15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면은 통상임금 80%에서 40분의 그 단축 시간 빼기 5, 남은 시간을 80%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상한액이 다르죠. 200만 원이고 150이에요. 그러니까 상한액 잘 체크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것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으니까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10시간이죠. 그럼 우선은 처음 5시간부터 보셔야 되죠. 통상임금 100%인데 상한액에 딱 걸리네요. 그럼 40분의 5 해서 이거 계산한 게 아마 25만 원. 그 다음에 10시간 중에 5시간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서 5만 빼시면 돼요. 10 빼기 5니까 5. 만약에 20시간 단축했으면 15 될 거고요. 15시간 단축했으면 10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유각이 단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축법에서 단축할 수 있는 한도보다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따지시게끔은 안 하고 알아서 줄 겁니다. 그냥 계산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통상임금인데 여기에 100분의 80 하면은 160이죠. 근데 여기 상한액은 150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은 제가 계산은 미리 해왔어요. 18만 7,500원. 그래서 43만 7,500원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축한 거에서 그냥 5 빼시고 통상임금 80에 상한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단축까지는 거의 물어볼 확률은 높진 않지만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간혹 그 사보법 계산 문제가 조금 뭐 공식이고 어쨌든 부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사보의 계산 문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보는 선지가 헷갈리니까 저희가 계산 문제는 계산만 공식 아시면 그냥 맞추는 거잖아요. 여기서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넘기셔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제가 밑줄 친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시고요. 지급액이 통상임금 상당액이고 600만 원, 800만 원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선지에 나오면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월에 200씩 준다. 안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 쓰면서 출산휴가를 쓰거나 출산휴가를 쓰면서 단축을 쓰거나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가시거나 육아휴직 쓰고 출산휴가 가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제 기출선지에 나온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는 75 받고 나머지 25는 복귀해서 받잖아요. 근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쓰고 있는데 취업했어요. 취업하면은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에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경우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표현이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육아휴직 급여를 왜 주냐 생각해 보시면 육아휴직 가서 회사에서 무급 처리해서 급여를 못 받으니까 소득 대체 급여로 주는 거죠. 근데 다른 데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안 주겠죠. 그 뒤에 13페이지 넘기셔서 고용보험 기금은요. 제가 이것도 기출된 부분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가 뭐야? 용도 물어본 적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올해 또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종합 문제, 그냥 선지로. 그래서 기금의 용도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다른 거 다 눈에 이제 그냥 한번 보시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고용보험인데 웬 국민연금 틀렸네 하고 체크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고용보험 기금으로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한테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지만 이 기금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설치하는 거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고용산재는 관장하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뒤에 넘기셔서 고용보험위원회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공표하는 것도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표하고요. 기금 계정의 설치 이런 것도 물어봐요. 한국은행에 설치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각 계정은 구분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고직사업에 드는 비용은 고직사업 보험료 거둔 걸로 하고요. 실업급여는 그 실업급여 거둔 걸로 하고요. 자영업자 거둔 거는 자영업자한테만 써요. 그러니까 선지에서 자영업자의 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한테 드는 비용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사용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잉여금은 적립하여야 한다. 이거는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포인트인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요거 바꿔서 물어볼 수 있겠죠.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적립금으로 하여야 한다. 보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손실이 생겼으면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거죠. 차입도 할 수 있다. 그 포인트 보시고 이제 드디어 고직 사업인데 여기서는 올해 나오면 한 문제, 두 문제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나오면 한 문제. 근데 보시면 그 코로나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거리두기 해제하고 이런 말 나오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물어볼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에 뭔가 물어본다면 이 창출 쪽에서 그래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뒤로 넘기시면 한번 볼게요. 요건 보시면 15페이지에 지원 요건이 고용 창출이니까 일자리가 나와야 돼요. 1번에는 교대 근로 개편, 근로시간 단축해서 근로자 수 증가. 아니면 2번에 시설 설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근로 개편 동그라미, 시설 설치 동그라미. 3번 내려오셔서 시간제 직무 개발 동그라미. 4번에 인력 수급 불일치 업종 동그라미. 그러니까 뭔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면서 근로자가 증가했다거나 누굴 고용했다거나 이런 고용 창출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기출에서 틀린 포인트로 냈던 게 대규모 기업이 하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아니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이런 걸 해야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규모 기업, 삼성이 일자리 창출했다고 주면은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지역 촉진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보시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직 사업을 아예 좀 덜어내실 분들이 아니라면 이 두 개 지원금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둘 다 기출된 적 있습니다. 뒤에 넘기셔서 16페이지에서도 고용 촉진을 좀 위주로 보세요. 임금 피크제는 사실 나온 적이 있는데 임금 피크제는 이제 어쨌든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도, 정년 연장 내기고 나오고 있는데 임피제 좀 안 맞죠. 그래서 물어볼 확률이 저는 적다고 보고 육아휴직은 작년에 나왔었어요.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원금도. 그리고 뒤에 17페이지에 지원 제한 물어보면요. 이거 포인트 똑같죠. 대규모 기업 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비상근 촉탁 근로자. 비상근 촉탁 동그라미 치시고 4번에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전 사업주나 지금 사업주나 사실 아는 사이거나 거의 같은 사람. 아니면은 3번에 고용 조정으로 이직. 그러니까 요 지원 제한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고용유지 지원금은 18년도에 나왔었고요. 20년도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기는 하고 여기서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재취업 지원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년 연장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그래도 간편하게 해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19페이지의 상호 조정이랑 제한은 우선순위가 좀 제일 밀리는 거죠.
고직 사업을 아예 덜어내겠다 하면은 요 부분 좀 배제하시고, 근데 볼 거다 하면은 첫 번째가 고용 창출, 두 번째가 고용 안정, 세 번째가 고용 유지.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셔라. 책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덜 기각을 해서 넣어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재심사 청구인데요. 저는 여기서도 한 문제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청구권자 누구인지 자주 물어봐요. 형제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요. 노조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의 뭐 근로자나 이런 분들 대리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노조위원장은 안 되죠. 그리고 청구 대상. 피보험 자격을 물어볼 때에는 이거를 관장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한테 거쳐서 심사관한테 가는 거고, 실업급여는 그 처분을 한 게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니까 거기를 거쳐서 가는데,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심사관한테 그 심사 청구를 한다. 이런 틀린 표현이죠. 크로스로 엮을 수 있고요. 안날부터 90일.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시죠. 안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청구서 제출. 뭐 보정을 해야 되는 건데 보정을 경미한 거면 직권으로 보정하고, 보정을 했는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 다 선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쫙 보시면서 선지로 밑줄 친 부분 나올 수 있구나. 21페이지 보시면 결정 문서로 한다. 이거 구두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의 결정 효력 보시면 받은 날 도달한 날 아니죠. 보낸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보낸 날. 그리고 이 심사 청구 원처분 집행정지 시키지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직권정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로, 신청인의 청구로 원처분이 집행정지된다?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드린 위원회 불복 절차, 거기 보시면은 심사 청구를 고용이랑 산재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위원회 불복 절차에서 두 번째 장 뒷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기출 선지 가지고 제가 비교해 놓은 게 있고, 요거 아마 수업 시간에 본 수업 때 다뤘던 거라서 이걸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 청구는 기간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정 기간 이런 것도 다르고, 근데 뭐 보정하는 거나 절차는 대동소이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보험법 여기까지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그 다음에 뒤에 나오면 건강연금이랑 비교해서 보시는데, 주로 고용산재 비교해서 봐놓으시면요, 나중에 건강연금은 기간만 한번 더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산재랑 고용에서는 이 심사 청구를 촘촘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보시고도 좀 그러시면 꼭 책을 한번 더 보세요. 벌금 과태료 따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수급 자격 제한 사유, 프린트엔 없지만 제가 책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부분, 숫자 키워드로 보시는 부분 물어본 적 있습니다. 수급권, 양압담 안 되는 거 있죠. 그거일 거고, 신청행한 연장사유에서 육아휴직급여 다 받고, 여기도 저희가 다 체크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고용보험법 보시고, 아마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맨날 고용보험법 처음에 하시니까 거기 먼저 보실 텐데, 실제 공부하실 때에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래도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는 건 고보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책 순서대로 징수법부터 한다. 그럼 이제 좀 의욕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복습하시면 고용보험법부터 해서 요 정도로 하시고, 지친다,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덜어내시는 건 고직사업을 좀 밀어서 보시는 거예요. 고직사업 볼 에너지로 산재보험법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10분 쉬셨다가 산재보험법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